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창사 47주년 특집 제주 미래를 그리다 진행을 맡은 김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제주와 중국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토도 아니고 중국이 이렇게 제주의 미래에 사활적 관계가 됐던 적이 있었던가요? 자, 오늘 제주와 중국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제목으로 국내 대표적인 중국 통 한 분 모시고 중국의 위상과 미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제주 출신으로 최근에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를 제안하신 분도 모시고 이 문제와 관련한 얘기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급 중국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 정치외교과의 이호옥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 출신이시고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활발한 활동하고 계신 강영삼 카이스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중국이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인가, 또 최근에 중국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 점 궁금하신 제주도민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호옥 교수께 부탁해서 오늘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이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지역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것이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제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좀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의 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재부상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1840년에 아편 전쟁을 막기 전까지 세계 GDP의 약 30% 이상을 차지했던 강력한 국가였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일종의 몰락을 쭉 거듭해 왔는데요. 지금 중국의 부상은 그런 과거의 영화를 되찾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중국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의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데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나머지 표시된 지역은 초원이거나 분지이거나 사막인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중국의 국가 지도자들은 이 지역을, 중국이라고 하는 지역 전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깊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말하자면 일선의 도시를 개발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또 내륙을 개발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습니다. 1세대 지도부가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오쩌둥이라는 분은 대체적으로 2선의 국가를 건설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소분쟁이라는 것도 있었고 미국의 또 중국의 압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지역에서 국가 건설의 기본을 놓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세대 지도부는 덩샤오핑입니다. 등소평이라고 우리는 이제 등소평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주로 대체적으로 일선에다가 국가를 건설하려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연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특구를 만들고 경제 특구에 쭉 선을 이었죠. 그리고 이제 면으로 가는 그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3세대 지도부는 짱저민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서부 지역에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서쪽과 동쪽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중국이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4세대 지도부인 후진타오는 동북 지역의 개발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북 진흥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했고, 최근에 5세대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관심은 여기서 보이는 그 서안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으로는 육상으로 나아가고 한쪽으로는 해상으로 나아가는
원 벨트 원 로드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그 새로운 설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지도부들은 대체적으로 이 지도를 책상 위에 놓고서 항상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모색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가 되면은 6세대 지도부가 등장하게 되는데 아마 6세대 지도부들도 새로운 지역을 설계하고 이것을 중국의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재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이 최고의 그 패권 국가의 지위를 누릴 수 있던 것도 큰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들은 늘 오고 가고 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세계 질서 오랜 역사적인 시점에서 보면 중국이 가장 오랫동안 세계 질서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느냐 하면 아시아 시대, 대아시아의 시대가 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시대가 열립니다. 왼쪽에 그 그래프를 보면은 전통적인 우리가 국력을 평가할 때 인구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국력의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OECD 국가와 비OECD 국가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죠. 말하자면 중국이 훨씬 더 미래에는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새로운 어떤 기법을 통해서 국력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의료의 수준이라든지 복지의 수준이라든지 또 거버넌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력을 평가를 하더라도 OECD 국가와 비OECD 국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가 결국 향후 세계의 중심 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중국이 어느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는가, 종합 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중국을 보는데 이미지와 실체가 조금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중국의 종합 국력의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중국과 미국의 경제력 격차는 약 8배 정도가 났습니다. 이 통계에서 보다시피 작년도 말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명목 GDP에 따른 지표는 약 1.7배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중국과 미국 사이의 명목 GDP의 역전은 2020년 중반 국제적인 세계적인 조사기구의 관측에 따르면 2020년 또는 2025년에 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명목 GDP는 뒤바뀌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언론에서는 이것을 중국의 시대가 왔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시장의 성장 속도들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1조 달러씩 증가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중국 경제 성장이 조금 둔화되기도 하고 이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지는 못하지만 1조 달러씩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1년 GDP가 1조 4천억 정도 되죠. 1조 4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한 3분의 2만 한 경제 규모가 중국에 매년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 성장이 한 7% 정도 성장이 되면 약 7천억 달러에 달하는 GDP 그런 국가가 하나씩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어떤 GDP 한 지역을 보더라도 이제 1조 달러에 가입한 지역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규모가 큰 성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동성, 홍콩을 인접해 있는 광동성을 보면은 인구도 우리보다 많고
또 크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동성 전체가 하나의 1조 달러 이상의 그 GDP를 갖게 됩니다. 1인당 GDP도 $10,000가 이미 넘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들이 최근의 중국의 변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성장의 속도에도 불구하고 종합국력이라는 것이 있죠. 이 중국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국력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가 쓰고 남는 돈이 있어야지 진짜 그 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잉여 국력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국력을 인구로 나누고 나면 결국 1인당 GDP의 규모가 될 텐데요. 1인당 GDP는 중국이 아직은 약 $8,000 수준의 국가입니다. 그럼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그 추격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멀겠죠. 뿐만 아니라 국방력은 미국에 여전히 부족한 국가입니다. 미국이 세계적인 어떤 군사 강국이라고 한다면 중국은 여전히 지역 군사 강국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향후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규칙을 제정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연구개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은 여전히 이런 기술과 과학과 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인구가 아직은 매우 성장하기도 전에 늙어가는 국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인구 노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국가의 경쟁력을 굉장히 훼손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의 중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대부분 이민 국가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비교적 중국에 비해서 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종합적인 맥락에서 보면 중국이 아직은 미국을 따라간다든지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의 부상을 하나의 이미지와 실체를 구분해 보는 것들이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국의 부상이 국제 질서에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국제 질서를 동아시아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이 동아시아에 굉장히 안정적인 규범을 제공해 왔거든요. 근데 안정적인 규범을 제공해 왔는데 지금도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규범이 동아시아에서 안정적인 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중국의 규범이 아시아를 대체하고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대한민국이 중국의 규범에 따라서 움직여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도이겠죠.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지 않고요. 말하자면 동아시아에서는 일종의 규범이 흔들리는 상태에 놓여 있거나 규범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안정적인 규범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상위에 있는 국제 질서가 하위에 있는 국제 질서에 영향을 주고 하위에 있는 국제 질서가 개별 국가에 대해 영향을 주는 구도가 오랫동안 있어 왔죠. 지금의 그러한 새로운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국가들이 하위 국제 질서에 영향을 주고 또 상위 국제 질서에 영향을 주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토 분쟁이라든지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이러한 국제 질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수준,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수준에 있어서의 질서는 여전히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틀입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 안에서 중국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만든 또는 서방 국가가 만든 자유주의 국제 질서 틀 안에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행동하겠다 하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이 미국이 만든 서구가 만든 판을 깨기보다는 이 판 안에서 이익을 극대화해 가는 구조가 중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글로벌 수준에서의 G2 국가가 만들어지기에는 아직은 굉장히 먼 미래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시아에 있어서의 G2 국가는 사실상 객관화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힘은 글로벌 전체에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한정해서 투사할 때는 미국과 중국 간의 그 힘의 관계가 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힘이 우리한테는 매우 특별하게 관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을 하나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미국과 중국 관계가 갈등 속에 협력하고 있는 관계냐 아니면 협력하는 속에서 갈등하게 하고 있는 관계냐 하는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작년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만난 장면입니다. 이 중남해를 걸어가면서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말하자면 미중 관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갈등 일변도에서 부분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조는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틀을 중국이 수용하고 그 안에서의 국가 이익이 충돌할 때 조정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미중 관계의 현실적인 모습에 더 가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언론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문제라든지 또 1대1로의 문제라든지 또는 아시아 태평양 FTA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미국의 규범을 대체하기 위한 중국의 장기적인 정책 결정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규범에 또는 미국의 질서에 대한 일종의 지역적 보완제의 성격들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금융 질서를 타파하기 위해서 또 미국의 금융 질서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이 새로운 금융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서구 질서의 금융이 갖고 있는 일방주의에 대해서 중국이 부분적으로 균형을 시도해가는 보완적인 성격들이 훨씬 더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이 특히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은 주변 지역입니다. 중국이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국가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나아가는 그 꿈과 함께 서쪽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는 육상으로부터 중국이 아주 이웃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또 경제적인 협력을 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해상으로 나아가면서 해상 실크로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해 가는 구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국이 관건이라고 한다면 주변이 우선이고 개발도상국은 기초이고 다자적인 협력은 중요한 무대라고 하는 중국의 어떤 국가 전략의 생각이 있는데 주변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재부상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에 어려움이 있죠. 우리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고 있는 국가에 살고 있고 한미동맹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갈 필요가 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승의 위험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일방적인 국가에 대해서 편승을 통해서 우리 외교를 타개해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마 냉전 시기에 양극 체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양극의 축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의 우리 외교적인 탄력성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외교적 지혜가 새롭게 모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친중화되기보다는 한미동맹의 축속에서 작동하기를 바라고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동맹 경사론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는 외교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선택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9월 3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의 그 전승 기념식에 참석했죠. 열병식에서 중국의 그 군대를 사열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정치학적으로 갖고 있냐면 한국 외교가 사안별로 선택적으로 지지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외교 정책을 선보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국가이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한미 동맹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는 것이 열병식의 정치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것이 열병식의 참여가 한중 관계와 북중 관계의 전략적 차등화를 명확하게 했다 하는 그런 평가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외교가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 선택을 하는 것이 한국 외교의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시도라고 하는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중관계 발전은 92년도 수교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매 5년마다 한중관계가 외교적으로 격상되기도 했습니다. 2008년도는 한중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고 하는 의미는 더 이상 양자 관계를 넘어서, 중국과 한국의 양자 관계를 넘어서 지역 문제와 국제 문제를 함께 토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관계가 매우 고도화되고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시진핑 정부에서 맺은 것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것을 내실화하고 충실화하자고 하는 데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중 FTA를 체결을 하고 인문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치와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전략적 대화를 심화해가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중 교역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교역 규모는 머지않아 3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그 많은 국가들과의 교역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이 무역에 대한 불균형을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겠지만, 우리 경제의 지금 주축이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오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한중 간의 관계, 또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이것은 제주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는 이른바 중국을 보는 하나의 막루와 같은 것입니다. 제주는 아마 중국의 요커들이 많이 올 뿐 아니라 투자에 대한 중심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중국의 한국 투자에 있어서 제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투자 이민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관광객과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이나 또 수도권에 규제 완화 정책이라든지 또 경제 자유구역을 설치한다든지 하면서 어떤 정부 정책과 또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투자 총 규모에서 제주에 들어오는 비중들은 그렇게 지금 크지 않은 것이 하나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중국으로부터 제주가 투자를 유치할 뿐 아니라 제주가 갖고 있는 고유한 환경적 가치를 살려나가는 이런 상생적인 가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제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뿐 아니라 한중 관계도 오랜 맥락에서, 또 제주와 중국 관계도 오랜 맥락에서 들여다보면 좀 장기 지속적인 과제를 지금 설계하고 실천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주는 중국에 대한 굉장히 지식 인프라를 가지고 또 갖추고 인적 인프라를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과 같은 중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학습을 하고 또 실험을 하고 그런 것을 인프라로 갖추어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제주와 중국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 여러분들의 역할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중국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고, 제주에 대한 시사점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숨 돌리는 동안 강영삼 교수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중국이라는 존재가 제주인들한테는 아주 구체적인 존재입니다. 저렇게 큰 그림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제주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우리 나름대로 이제 이른바 장사를 잘 되게 해준 고마운 존재. 그러나
길거리에서 늘 제주 사람들이 중국인들을 만나게 되면서는 가끔씩 두렵기도 한 약간씩 두렵기도 한 그런 존재로 다가오고 있는데 글쎄 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주의 중국 혹은 중국인은 기회입니까 위협입니까? 중국이 그 제주에 이제 중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또 기회이자 또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할 경우에는 위기로 갈 수도 있고 또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도약으로 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뭐 일면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자본이 제주 유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이 되면서 최근엔 그렇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 자본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도민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이런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원인을 잘 해치고 분석을 하고 그 이제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건지 하는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위기와 기회의 측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우리 이옥 교수께서 아까 중국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제주인들이 지금 당장 관심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그 중국의 금융시장보다는 표피적인 걸 테고요. 관건은 중국 경제가 그간 해왔던 고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는 시나리오로 갈 거냐. 이걸 제주도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이미 중국 자본인이나 중국인들이 제주도에서 사라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짧지만 경험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네, 그래서 이게 장기화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나름의 공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국 경제를 보는 건 한 세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낙관론자들은 지금 같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7% 수준의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외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약간 비관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지금 같은 성장 잠재력을 가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투자 중심 성장에서 소비 중심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전환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 중도의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정책을 선택하고 또 국민적인 합의를 끌어내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과 같은 성장이 조금 연착륙하지 않을까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우리 제조와 관련해서 조금 하나 시사점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자꾸 조금씩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대부분 달러로 표시된 자산인데 이것이 준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 아마 해외로 이게 투자를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는 자본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해외 투자를 통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강해지는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 흔히 우리가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는 돈보다는 중국 돈이 해외로 나가는 돈이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 경제가 새로운 이제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주한테는 투자 유치라는 맥락에서는 제주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는 중국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경우는 이제 가능성이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의 고도 성장을 이룬 이후에 이제 해외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기회의 측면이 좀 더 이제 엿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중국이 이제 소비 성장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예. 문제는 소비가 잘 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내수 중심 성장으로 선택을 했는데 내수가 잘 늘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수출도 좋아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다시 고정자산 투자를 통해서 중국 경제가 이끌어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든 그 정책 중에 하나가 1대1로라는 정책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설명해 주셨죠. 일종의 예. 변형된 투자 정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국내 투자라기보다는 국경을 접한 국가 간의 투자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 중심 성장에서 소비 중심 성장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 시간의 관리를 중국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국가 능력이 결국은 중국 경제의 연착륙과 경착륙의 위험을 기회냐 또는 아니면 위협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관건이 되겠죠.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주도 이제 중국 자본과 중국인 유입에 대한
이제 관리에 문제가 있지만 더 크게 보자면은 중국 경제 자신이 이렇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착륙하느냐, 연착륙하느냐 아니면 심지어는 지금과 같은 고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가 네. 이제 결정이 되리라는 말씀이신데 말씀해 주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 저도 이제 경제학을 이제 하는 입장에서요. 지금 그 아까 우리 이혁 교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 중국 경제가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전환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이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간단치 않은 어떤 중국 경제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2008년 금융 위기를 불러일으키게 된 과정에는 사실은 이 글로벌 말하자면 불균형 주로 미국은 수입해서 소비를 하고 중국이 이제 생산한 상품을 소비해서 소비하고 돈을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적자는 어떻게 메꾸느냐 다시 이제 중국이 무역 흑자를 통해서 된 돈이 다시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끌어온 게 2008년까지였는데 이게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이 크지 않을 때에는 별반 문제가 안 됐습니다. 미국이 그걸 뱉어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해왔고 이제 그 세계 제2의 경제권으로 부상을 한 시점에서 이런 불균형이 지속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투자는 GDP 대비 지금 약 45%를 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소비는 40%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는 외환위기 전까지는 투자가 35%였는데 이게 이제 외환위기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높은 투자였고 그다음에 그랬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지금 약 한 20% 후반대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투자가 18%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45%를 넘는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과잉 설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소비는 지나치게 부족하고 그래서 세계 제2의 경제권 앞으로 한 10년 정도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 경제권으로 올라설 중국이 이게 외국의 수출에 의존하는 어떤 성장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소비가 금방 늘지 않는다는 것이고 소비를 적어도 50% 60%까지 끌어올려야 경제가 그 소비의 내수에 기반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강 교수님께서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인 입장을 그래서 가지신 건가요? 중기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특히 이제 제주가 이 중국 경제의 어떤 그 변동에 굉장히 그 아주 긴밀히 영향을 받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으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입장을 분명하기 위해서 우리 이 교수께서는 중국 경제 비관론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평소에 이제 주장이나 제언들을 보시면 중국이 30년 경제 성장을 해왔는데요. 예. 대부분 그 중국의 성장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적은 30년 동안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마 중국의 성장의 그 비밀들을 발견하는데 그 성장의 동력들을 발견하는데 실패해왔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해왔는데 그 기적을 조금 더 이제 과학화시켜서 보게 되면은 강 교수님 말씀에 이제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하면서도 문제는 국가가 이 위기 관리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가가 문제를 조금 일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다. 문제가 알고 그 위기 앞에서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중국이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서 인민폐 환율을 평가절하 한다든지 이런 맥락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국제적인 경제의 흐름 속에서 시장에 어떻게 중국이 맞춰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서 결국 중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균형 발전을 해야 되고 메가시티 같은 도시를 개발해야 되고 민생을 개선시켜주는 3대 목표가 있는데 네. 중국의 정책은 거기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심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를 개발을 해서 도시를 일종의 큰 도시로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핵심의 중핵에 서 있는 거는 중국 같은 큰 지역에서의 동부와 서부
또는 내륙 도시와 또 연해 도시 사이에 어떤 균형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때 국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효율적으로 이 질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정부 능력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면 두 너무 분의 지나치게 입장이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낙관적인 쪽에 기울어 있는 게 이제 이 교수님 같은데 이런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은 경제를 하신 분이고 중국 바깥에서 중국을 보시는 분이고 이 교수님은 이제 정치 외교의 관점에서 또 중국 내부의 관점에서 보시는 분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제주도민들도 이제 중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되는데 자 중국의 투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죠.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국이 어떤 투자 정책을 펴고 또 특히 해외 투자를 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교수께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강 교수님 제주도는 이미 이제 맛을 봤습니다. 중국 자본의 맛을 봤습니다. 중국인의 유입이 제주에 가져온 영향도 이제 실제 느껴봤죠. 그건 어떤 거였습니까? 처음에 이제 놀라울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게 서서히 그런 것들을 실감하게 된 겁니까? 예, 그 뭐 제가 중국 자본이 그 유입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제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그 관심거리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조금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리고 글을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것은 이 중국 자본이 이제 유입된 과정이 사실은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전반적인 국내 경제도 얼어붙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도 특히 이제 건설 경기나 이런 거를 이제 좀 진작을 시켜서 경기를 좀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아마 필요에서 적극적인 그 중국 자본의 이제 도입 정책을 아마 추진해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부동산 경기 처음에 너무 냉각돼 있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계기가 된 것은 중국 자본의 유입이라기보다는 주로 육지인들이 이제 여기 제주도로 내려와서 정착하고 하면서 2010년부터 그런 흐름이 2011년, 12년까지 이어지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값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건설 경기가 회복이 돼요. 근데 중국 자본은 언제 들어오냐? 본격적으로 중국 자본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거는 2013년, 14년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자본의 유입을 통해서 국내의 어떤 건설 경기를 좀 부양하고 물론 이제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기본적인 전략은 뭐 있는 것이고요. 거시 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근데 이제 들어와서 건설 경기를 좀 더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건설 경기를 과열시키거나 혹은 이 부동산 지가를 땅값을 올리는 그런 결과를 많이 가져오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걸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 취지, 목적 이런 거를 다시 지금 재고할 때다. 뭐 그런 문제 제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그럼 그런 논의의 전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중국 자본이 이제 투자 수익률 이런 걸 고려해서 제주에 들어온 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년, 재작년 최근의 일입니다만은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자본의 성격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단기적으로 이익을 추구해서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어떤 장기적인 목적에서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텐데 꼭 중국이 이제 자본의 여력이 생겨서 해외 투자를 한 최근이 아니어도 중국 자본이라는 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화교권 자본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중국 자본의 성격이나 특징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이 자본이 이제 돈이 되는 대로 옮겨오겠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 저는 조금 더 바깥의 관점에서 보면 제주에 중국의 그 요커들이 여행객들이 많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적어도 지금 중국의 경제는 동경에 사는 사람들과 서울에 사는 사람들과 북경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구조, 생활 패턴, 문화에 대한 공유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것들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행객들의 어떤 유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새로운 국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유동적인 여행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쪽에
자본이 따라오는 거죠. 저는 중국 자본이 그런 맥락에서 이게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주가 저는 지금 굉장히 설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제주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가지고 중국 자본에 어필하고 중국의 여행객들한테 어필할 것인가 하는, 결국은 이 환경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런 가치, 제주 가치가 대단히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자본을 통해서 훼손이 되게 되면은 결국 그 아주 나쁜 형태의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 부분들이 불균형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투자가 조금 골고루 다양한 영역에서 들어와서 제주의 어떤 상생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중복 투자라든지 이런 형태로 들어오게 되니까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결국은 이런 형태가 되고, 또 관광객만 따라오는 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주를 이렇게 우회해서 자본들이 유출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본이 들어올 때가 본격화될 때 이미 설계를 잘하는 것들이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첫 단추를 잘 못 꼈으면 둘째 단추라도 잘 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단추를 이제 못 꿰느냐, 이 부분은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과거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지금은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지점까지 온 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라는 게 중국인과 중국 자본의 유입을 이제 불러온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글쎄 그 실제로 경제에 미친 효과, 뭐 도의 재정 수입이라든가 우리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혹은 뭐 소득 증가로 나타난 부분, 이런 것들이 추산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강 교수님? 뭐 추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가정을 담고 있는 하긴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요. 무슨 세수중대 같은 거는 이제 몇 년도까지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이런 건 바로 통계로 집계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 자본이 이제 들어왔을 때 앞으로 그게 이제 제주 지역 경제를 얼마만큼 활성화할지 하는 거는 여러 가정을 도입해서 모형을 통해서 이게 추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떤 가정을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로는 뭐 세수가 증대됐다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지금 요커들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 자본이 이제 들어오면서 유치를 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관광객이 늘어나거나 이런 이제 효과는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반대의 측면을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의 측면을 뭐 주로 많이 거론되는 문제가 주로 이 중산간 지역 그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문제가 리조트 같은 많이, 걸, 중국인 상대 리조트 같은 걸 많이 짓다 보니까 그렇죠. 말이죠.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경기가 확장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 경기가 침체되거나 중국 경제가 지금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높아지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그 과잉 시설, 설비가 그러니까 여행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숙박업소나 호텔 이런 게 이제 과잉 공급이 될 경우에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그만큼 후유증을 크게 앓을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 가격, 그리고 이제 집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의 상승에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국 그거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용 부담이고요. 특히 이제 제주도는 관광 산업이 이제 전체 그 산업에서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 자영업을 형태로 아니면 소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데들이 많은데, 집가가 상승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이 있고 뭡니까? 이 관광 산업의 이제 경쟁력,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긴 실감이 나는 게요. 아까 제가 분장을 하느라고 이제 미용실 하시는 원장님 도움을 좀 받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중국 자본 아까 유입이 급격화된 게 2013년, 14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렵부터 이제 임대료가 상승을 해서 이제 건물주의 갑질, 이게 좀 이제 심해졌다. 그러니까 실제 자영업자, 제주도민들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자영업자들 상황이 많이 악화됐다, 이런 지적도 해주시는데, 첫 단추를 잘못 꿰느냐 하는 부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 교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
제주의 어떤 풍광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특히 중국인들이 여기 와서 가장 그 감탄하는 건 바다입니다. 내륙 지역의 중국 관광객들이 그 바다 하나를 보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제 여기를 오는데 이제 이걸 또 따라서 중국 자본이 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난개발들이 이루어지고 거꾸로 그 사람들이 가장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들을 우리 스스로 해치고 있다면 사실은 몇 년 만에 이 중국 붐이 꺼질 수도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이제 첫 단추를 잘 꿰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 한 분은 이제 외부인의 시선에서 또 한 분은 이 부분을 이제 아주 자료 중심으로 들여다보신 입장에서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국 자본들이 그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 제주는 그러니까 자본의 성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돈은 좋은 돈이고 어떤 돈은 나쁜 돈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은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중국 자본들의 러시가 이루어졌을 때 제주는 어떤 형태의 중국 자본들을 유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면 자본은 결국 이익을 내는 속성을 갖고 따라오게 될 텐데 그럼 단기적으로 이익을 많이 내는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카지노라든지 아니면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쪽에 돈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그것을 쭉 풀어주는 형태로 갔다고 한다면 그건 저는 뭐 부동산 택지를 제공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결국은 어떤 자본은 되고 어떤 자본은 되지 않고 이게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주는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본들을 유치할 때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인가해주고 허가해주고 또 그린벨트 지역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뭐 카지노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려 그러면 이게 복합 마이스단지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집중 개발을 한다든지 그게 제주 도민들한테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처음에 기획하고 규제하고 뭐 풀어줄 건 풀어주고 하는 그 전략이 없이 일단 자본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그때부터 선택적으로 이것을 받고 풀고 하는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가 저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큰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는 앞으로 어떤 형태의 중국 자본의 문제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남아 자본이 들어온다든지 유럽 자본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의 그런 원칙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그 그림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첫 단추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이 말랐기 때문에 혹은 이제 물이 그리웠기 때문에 제방을 그냥 확 허물어 버렸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많은 재앙을 갖고 올 수 있다는 자기 성찰을 하게 된 건데 강 교수님께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 부동산 투자 이민제 같이 이제 아주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부작용도 추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뭐 숫자로 나오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렇죠. 부작용 그 경제학에서는 그거를 이제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요. 문제를 일으킨 거는 어떤 개발업자나 개발하는 기업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파괴된 환경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는 것은 제주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고요. 근데 그거는 결국 추산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지금 질문하신 그 부동산 투자 이민제와 관련해서 우선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뭔지는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투자 이민제 그러니까 그 이민을 이제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뭡니까 그 이민을 통해서 특히 그 성장한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인데요. 땅은 넓고 인구는 부족하고 또 뭐 자본이 부족해서 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미국은 뭐 어떤 경우에는 흑인 노동력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남부에는 이제 그 노동력 공급을 했고 북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럽에서 이제 그 노동력을 이제 공급을 받아서 공업을 일으키고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그런 게 이제 뭐 캐나다나 지금 호주나 땅에 비해서 인구 규모가 적은 데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민을 통한 국가 성장 전략들을 추구할 수 있고 그게 좀 더 일반화되면서 이제 투자 이민제가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영주권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면서
그런 그 해외 우수한 인력을 어떤 유치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활용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부동산 뭐 콘도 뭐 미니엄을 뭐 하나 산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5억 원 이상짜리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일정한 요건이 기간이 지난 후에 영주권을 부과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에 지금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지금 자본 부족 국가가 우선 아니잖아요. 네. 2000년 이후에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자본 부족 국가였습니다만 2000년 이후에는 그렇게 자본 부족 국가가 아니고 지금 대기업들이 돈이 이제 넘쳐납니다만 투자할 때를 못 찾아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렇게 이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막 매달릴 필요가 있었는가? 그리고 더더욱 그것도 부동산에 투자를 5억 원 이상 했을 때 영주권을 부여할 정도의 특혜를 부여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저는 좀 근본적으로 좀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예. 그 효과만 간단히 제 얘기가 좀 길어져서 그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를 통해서 유입된 자본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평균 내보고 이랬더니 6억 얼마 정도가 6억 한 5천만 원 정도가 평균 한 건당 투자 규모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정한 상한선 바로 윗 정도니까 네, 바로 그 투자 유인 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뭘 했냐면 이 분양형 콘도 같은 거를 이것도 이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게 되고 네. 그거를 지금 아까 지금 얘기한 그런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통해서 중국의 그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끌어들인 그러니까 결국은 중산 간의 그 난개발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뭐 대부분인 경우에요. 이제 그런 정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의 유치가 필요한데 아까 이제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자본을 유치할 거냐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계획이 전략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무차별적으로 외국 자본이 그냥 들어오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는 이미 우리가 버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최근까지도 붙잡고 있었던 게 말하자면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 어떤 근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난개발의 전제가 된 게 이제 자본의 일종의 그 난유입이 벌어졌다. 예. 여기서 어떤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조금 선택적으로 투자 유인 효과를 키웠어야 되는데 그건 네. 안 됐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덧붙여 주시죠. 그러니까 그 중국 자본들의 성격은 없지만 그 자본을 운영하는 주체는 성격이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 자본들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것을 이제 백색 자본이라는 깨끗한 네, 자본이죠. 깨끗한 자본이 들어오면은 정상적으로 투자해서 장기적인 이익을 내는 쪽으로 갈 것이고요. 흑색 자본이나 회색 자본들이 있습니다. 좀 불투명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하게 되면은 그것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5년, 20년 후에도 내가 이익을 내면 되겠다는 상태로 무차별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투자라고 한다면 뭐 5년 후에 내가 손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본을 그냥 투자해놓고 묻어두는 거죠. 그게 10년 후에는 성과를 낼 거다. 15년 후에는 성과를 낼 거다. 이것이 결국은 난개발을 훨씬 더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자본은 돈은 성격이 없지만 돈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정확히 읽어야 전체 제주도의 어떤 제주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지 이것도 않을까.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이신 게요. 런던에 고급 주택가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주택 가격을 띄운 건 다 러시아 범죄 은닉 자금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긴 난개발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이제 고급화되면서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지금 두 분 중국 경제와 중국과 제주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질문이 있으면 저 방청객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마이크 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3학년 장가은입니다. 이희욱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은
본전을 뽑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한다고 해서 중국은 무서운 나라다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아주 짧은 질문인데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에 우리가 흔히 위협론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식과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중국을 위협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위협입니다.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위협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기회라는 프레임을 보게 되면 우리 중국 같은 국가가 우리 근처에 없었으면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또 기회의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조금 접근할 때 우리가 결국 중국을 선택적으로 위협이냐 기회냐 이렇게 선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위협이라고 하는 요소를 보면 그 위협이라는 요소는 어떻게 약화시키는 것이 좋을지, 기회라는 요소를 보게 되면 기회라는 요소를 어떻게 확대해가는 것이 좋을지, 이런 맥락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중국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갇혀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정책 실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런 좀 우문현답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또 있습니까?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한라대학교 일본학과에 재학 중인 박세호라고 합니다. 저는 강현사 교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중국인들의 부동산 가열 방지를 위해 투자 총량제와 투자 지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미 투자가 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뭐 투자 총량제와 투자 지역을 설정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투자 총량제를 이제 그게 어떤 건지 이제 왜 그런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지 하는 말씀을 잠깐 좀 드리고 지금 질문에 답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1사분기에 제주도에서 내놓은 자료를 통계를 봤더니 지금 중국 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제주도 전체 면적의 0.45%, 여의도의 한 3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외국인 전체가 소유하는 게 0.9%, 그러니까 외국인 전체 소유의 반을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인 소유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투자 총량제는 어떤 뭐 이게 이제 액수를 정할 수도 있고 면적을 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신청을 하는 건수를 제한할 수도 있는데요. 인원을 제한할 수도 있는 영주권을 이제 제주도에는 몇 퍼센트를 부여할 거냐라고 하는 걸로 제한할 수도 있는데 어떤 총액을 둬 가지고 그까지만 외국인 투자를 받는다거나 혹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발 제한 계획을 투자 제한 구역을 두자는 거는 지금 워낙 제주도 내에 어떤 지역적 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까 지금 여러 번 좀 제기가 되어 있는 환경 파괴나 이런 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역에도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뭐 그거에 대한 제한을 가하자는 건데요. 저는 뭐 사실은 그거는 좀 오래된 이야기.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강한 어떤 선별적 좀 중국 자본의 어떤 좀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이미 저는 정책적으로 이거를 지금 적용해야 될 시점을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좀 중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곧 일몰이 될 겁니다만 중단하는 게 맞고 중국 자본이 제주 유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좀 선별적으로 어떤 자본을 우리가 유치할 거냐에 대한 좀 합의에 기초해서 좀 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자, 두 분께 마지막 마무리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는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이웃이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이란 존재를 제주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마무리로 해주시면 좋겠고, 강 교수께서는 어쨌든 최근에 한 2, 3년간의 고민 끝에 그간 이제 중국인과 중국 자본에 대한 시각을 수정하는 단계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들 좀 정리를 해주시죠. 먼저 이 교수께서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중국이랑 가까이 살게 되니까 중국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근데 그걸 이제 이웃 증후군이라 그럽니다. 굉장히 가까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따져보면 잘 이제 모르는 전혀 부분이 모르는 많이 거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너무 우리식으로 생각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제주와 중국 사이에 어떤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가 조금 더 갖춰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도 좀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주에서 많은 이제 중국어 조금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 연구를 축적하고 그것이 정책과 결합됐을 때 중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것이고 그 정확한 이해에 기초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강 교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죠.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근에 그 어떤 제주도민의 중국 자본에 대한 여론이 조금 극단적으로 또 가는 측면이 또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외국 자본을 거의 무조건 유치하다시피 하는 어떤 정책 그런 여론에서 이제는 그 급선회에서 중국 자본에 대한 굉장한 어떤 거부감을 드러낸다든가 하는 이제 어떤 여론 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지역 정서가 있는데 이것도 저는 우려가 된다고. 너무 배타적이 된다고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서는 어떤 제주 이익에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아까 상생이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중국과 제주가 과연 상생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90년대 중반쯤에 제 친구들이 중국으로 이제 해외 파견을 가면서 그 친구들을 이제 그때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지화라는 이야기를 그때 국내 대기업들이 많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역사, 문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중국 사람들의 어떤 정서를 이해해야지 비로소 거기서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실제로 그걸 실천을 한국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런 게 중국 기업들에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여기 장기적으로 말하자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제주와 함께 하려면 이 제주의 문화도 이해하고 주민들의 정서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과가 그 중국 자본에도 이익이 되지만 제주에도 환류가 되는 시스템으로 돼야 장기적인 상생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제주도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단기적인 그리고 특히 투기적인 목적으로 들어오는 자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는 이제는 앞으로 제한을 가겠다는 이야기를 방침을 세우고요. 중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중국 자본에 대해서 제주도가 뭐 배타시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고 좋은 자본 그리고 제주의 고용을 창출하고 제주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어떤 미래 비전에 부합하는 자본들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난개발이라든가 단기적인 이익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투기적인 목적을 갖고 들어오는 자본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자본을 유치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갖고 설득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게 또 우리가 중국에 처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진출하면서 또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중국 이런 게 정부라든가 필요하다. 중국 자본에 대해서도 현지화 노력을 기울여 달라, 현지화 해달라 하는 이제 설득 작업을 좀 하자 이런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제주 MBC 창사 47주년 특집 제주 미래를 그리다 두 차례에 걸쳐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해봤습니다. 제주의 긴급하고도 중요한 현안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우선 제주라는 도시 공간에 어떻게 문화라는 옷을 입힐 것인가 고심해봤고요. 또 우리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중국 자본, 중국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그동안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뛰어왔다면 지금 잠시 속도를 늦추면서 우리의 결정들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나 이런 재고의 시간을 가져보자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 제주인 모두 공통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이걸 확인한 것만으로도 이번 창사 47주년 특집의 의미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 토론에 임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경청해주신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창사 특집 제주 미래를 그리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